韓国草の根塾第116回です。今日はですね、作詞都市ソウルという本の著者のイ・ヘミ記者から、お話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先ほどもちょっと説明しましたが、この本はですね、キクマからですね、日本語の翻訳が出ています。僕も昔から知っている伊藤淳子さんが翻訳されて、今日のセミナーに伊藤淳子さんも、参加されていますので、ちょっとですね、途中か最後の方に補足で説明をして、もらおうかなと思ってます。で、実はですね、イヘミ記者、今コロナで自宅隔離中で、ちょっと体の調子が万全ではないということなので、最初の説明はちょっと短めにして、質疑応答なり、いろいろな、僕の、補足説明なりが入ると思いますので、その点ご了承ください。오늘은 백신 6회입니다. 이 온라인 세미나 2년 반 정도 계속됐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을 드린 작지 도시 소울의 저자 이혜미 기자 그리고 일본어 번역본의 번역가 이토준코 선생님도 참석했습니다. 힘드시면 중간에서 이야기해 주세요. 네. 그러면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일보의 이혜미 기자라고 하고요. 어쩌다 보니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뭐랄까, 제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가 않고, 그쵸, 이토 선생님. 제가 목소리가 이렇지가 않은데, 목소리가 원래 이렇지 않은데 좀 다르죠? 평소랑. ですね、自己紹介、韓国日報という新聞記者ですね。ここにあります、2017年に韓国日報の記者になりました。で、実はですね、イ・ヘミさん、今日コロナにかかっていて、声がですね、いつもと違うと、伊藤淳子さんに同意を求めてます。ね。ね。 네, 그래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선생님? 네, 네, 시작해. 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것보다는 텐션이 훨씬 높은 편인데 조금 차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에 기자 생활을 시작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젊은 기자에 속하고요. 그런데 우연히 이 착시도시 서울의 배경이 된 보도를 통해서 음, 기자 생활을 하면서 되게 어린 나이에 많은 상을 받기도 했고, 또 어떤 기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일찍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택시도시 서울의 책 내용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취재했고, 그 이후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뭐 사실 이런 주거 문제는 한국 사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 도시 문제와 빈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私はですね、2015年に、新聞記者の仕事を始めました。ですので、まだ非常に若い記者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が、この間の取材によってですね、どういう方向に行くのかということが決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で特にこの本でですね。で、住宅の問題、あるいは都市の問題、貧困の問題、これはですね、韓国だけの問題ではなくて、日本の問題でも共通の問題があると思いますので、ぜひその辺を一緒に考えれば、ことができればと思います。で、今日はですね、この本の、紹介だけでなく、どのように取材をしたのか、あるいは取材をしてどう変わった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もお話ししようと思います。ね。 그러면은 PPT를 같이 보시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ではPPT をお見せしながらですね、進め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의 신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쓰기를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2019년 5월 7일 한국일보 일면은 이런 기사가 장식을 했었어요. 韓国日報の一面ですね、2019年の5月にですね、このような記事が載りました。チョッパンチョンの裏に、大きな手の建物の持ち主ですね。で、貧困ビジネスというのが、この今、見出しに書かれています。 네, 이 기사가 일면으로 나가긴 했지만은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일면에 계속 이렇게 적혀져 있고 이면에 기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왔고 3면까지 펼쳐진 네, 그런 기사였습니다. これは先ほど見たところはですね、一面ですが、二面に続き、また三面にも、3ページ目にも続く、非常に長い記事になりました。 사실은 이게 5월 7일부터 해서 5월 8일, 5월 9일까지 이렇게 거의 신문의 전면을 다 채울 정도로 굉장히 큰 기획이었는데요. 대체로 일본의 신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 신문이 그날 하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점 아니면은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기사 같은 것들을 전면에 배치를 하고 또 그 크기, 넓은 지면을 할당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굉장히 파격적인 편집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대체로 한국 언론이 부동산이라는 이슈를 취급할 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쪽방이나 고시원 혹은 반지하 뭐 이런 이슈들이 아니라 뭐 서울의 집값이 얼마 정도 상승했고 뭐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뭐 그래서 영끌이라고 하는데요.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빚을 내서 뭐 집을 사고 이런 부동산 정말 그 재테크로서의 부동산을 다뤘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9년 5월 이 보도는 주거복지라는 이슈를 모두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로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저는 가치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読みがちょっとですね、この記事はですね、2019년이죠. 네. 2019年の5月7日、8日、9日、3日間にわたって連載をされました。日本も同じだと思いますがです。新聞というのはですね、一面に出れば、やはりそういうニュースの価値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ね。また、記事の大きさ、サイズといいますか、それによっても、そのニュース、報道の内容が、どれだけ重要なのかというバロメーターになるわけなんですが、このようにですね、3日間にわたって、都市の住居問題を扱ったというのは非常に破格なものだった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というのは、韓国の新聞で不動産のことを扱うと、家の値上がりであったりとか、あるいは若い人たちがお金を借りてきて、アパート、マンションを買うとか、あるいは在宅の手段ですね、投資用に不動産がどうなのかという、そういう記事が今までは多かったわけです。それと反対にですね、いわゆる住宅福祉という問題ですね、これを一周化したということで、非常に大きな価値がある記事だったと思います。ね。 엄청 길게 말하는데 다나카 선생님이 너무 통역을 잘해주셔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지옥고 아래 쪽방이라는 보도는 2019년 5월에 제가 3일 동안 한국일보에 연재했던 보도인데요. 책을 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책은 한국에서 또 착지도시 서울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지만은 최근에 일본에서도 준코 선생님이
번역을 해주셔가지고 나와서 정말 너무 기쁜 마음인데 그 책의 시작은 이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ですね、この本がですね、作詞都市ソウルという本が、になりました。この、5月、2019年の5月からに3回連載した記事をもとにですね、本になりまして、で、この本が日本でも翻訳されて、本当にありがたいと思います。で、この19年の5月に記事を書いたことになったきっかけというのが、今、写真で見えている18年11月9日のチョンの区切る甲子園での火事がこのきっかけだったわけです。일본에서도 사스마을이라고 한다고 들었어요. 경찰을 출입하는 기자.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그 용어를 여전히 쓰고 있습니다. 사스마을 기자라고 하는데 경찰을 돌아다니면서 사건을 물고 다니는 기자들인 거죠. 주로 기자가 된 지 얼마 안 된 굉장히 어린 기자들이 그 길거리를 헤매면서 사건을 물어 다니고 그런 훈련을 받는데요. 2018년 11월이니까 저도 굉장히 어린 기자였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린 기자였을 때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이날이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신문 기자들은 이제 월요일에도 신문이 나오니까 일요일에 쉴 것인가 금요일에 쉴 것인가 이런 것을 당번식으로 하는데 이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쉰다고 생각하고 너무 잘 쉬고 있었는데 새벽부터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서울 시내에서 고시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당시에는 6명, 최후에는 7명이 가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그래서 저는 자던 도중에도 제발 출근하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사실은 좀 철이 없는 어린 기자였습니다. この、日本でもね、新聞記者が、警察ですね、に行って札回りという言葉があると思うんですが、実はこの言葉は韓国でもまだ使われていまして、いわゆる警察周辺にいて事件ですねなどが発生するとそれを取材するとで特に若い記者がこれに担当になるケースが多いんですが、この日ですね2018年の11月9日、この日たまたま金曜日だったんですが、イ・ヘミ記者は休みの日でした。順番に休むので、明け方からですね、アラーム、電話が鳴ってですね、チョンノで大きな火事が起きたと。で、最終的にはこの火事で7名の方が亡くなるんですが、その火災という事故が起きました。で、当時はですね、まだイ・ヘミ記者は若かったので、休みの日に出かけなきゃならないのかというふうに思ったそうです。休みたいと思ったそうです。 그때까지만 좀 철이 없었는데 여기가 불이 난 곳이 고시원이잖아요. 혹시 일본에 계신 분들도 고시원의 존재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유래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고등고시, 일본에도 고등고시라고 하나요? 고위공무원을 이제 선발하는 국가 시험이죠. 옛날에는 그런 것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이 학원가에 이제 수업도 들어야 되고 뭐 혼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스터디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말 숙식만 해결하면서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고시원이라고 처음에 부르기 시작했고 실제로 몇십 년 전만 해도 여기에는 정말로 고등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이 IMF 금융위기나 아니면은 세계 금융위기 같은 거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고등고시가 많이 폐지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법고시 같은 경우도 로스쿨로 바뀌고 네, 그런 식으로 고시가 약간 점점
사라지는 그런 추세에 맞춰서 이런 노후한 고시원에는 이제 많은 한국 사람들은 더 이상 고시생이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제로 고시원에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부모의 어떤 경제적 서포트를 받을 수 없어서 그 디파짓이죠. 월세 디파짓. 보증금을 마련할 수 없는 젊은 청년들이나 아니면은 가족이 해체되어서 뭐 혹은 실직을 해서 등등의 이유로 어떤 기존에 유지해왔던 어떤 경제적 사이클이 무너진 중년의 남성들, 여성들일 수도 있고요. 중년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디파짓이 없이 임시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숙소로 기능하게 됐기 때문이죠. ね、ここで高子音という言葉についてちょっと説明をします。もともとはですね、いわゆる講師というのは、いわゆる上級、なんだっけ、日本では国家公務員の一番難しいやつですね。すぐ言葉が出ません。ごめんなさい。韓国にもこういう、公務員の試験がありまして、これを準備する人、あるいはですね、司法試験を準備する人、そういう人たちがですね、とにかくもう、勉強のために、いるという、そういう、場だったんですね。そこで寝泊まりして食べて、で近くの、塾なり、学校なり図書館で勉強する、学校で勉強するというところだったわけです。ですから昔はですね、そういう若い人、試験を準備する若い人たちが住む場所だったんですが、97年、8年の IMF、また2008年ぐらいの、金融危機、こういうのを経ながらですね、韓国どんどん貧富の差が拡大していきます。そこで、また同時にですね、こういった公務員の試験制度が変化してですね、ほとんど今はそういう試験制度がいなくなったので、結局ですね、この講師門というところにどういう人たちが住んでいるかというと、保証金が必要ないので、一人で、上京して、田舎から上京して、学校通ったり、あるいは働く若い人、あるいは家族がバラバラになってしまって、一人で住んでいる中年の男性とか女性、あるいはもう本当に老人とかですね、そういう人たちが今、甲子園というところに住んでい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네, 네. 네. 사실은 그래서, 고시, 너무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날 출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이 운구되는 장례식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쓰면서도 이러한 뉴스가 얼마나 중요한 뉴스인지 당시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스마리 그자라는 그런 신분 자체가 일단은 매일매일 누군가가 죽고 다치고 불이 나고 이런 사건 사고들을 다루는 데다 제 생각에 어떤 그런 고시원이라는 곳에 이런 분들이 산다는 거는 그다지 새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이 금요일이었는데요. 금요일에 새벽까지,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자정까지 일을 하면서도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서울 시내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6명, 7명이 돌아가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사실 그땐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そ 예. の時ですね、金曜日ですね、11月の9日、結局遺体が来るところでですね、待っていて、取材をしたわけですが、その時はですね、6名、7名の方が亡くなったんですが、その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の意味というのが、当時はよく分からなかったと思います。というのはですね、札回り、いわゆる、警察のところから取材して、
毎日事故の記事を書くわけですよね、事件の。その連続でもう何人死んだとか怪我したとかというのがずっと続いているので、そういうのもあって、高水温で、どういう人が亡くなったのかということもあまり重く、深く考え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 생각하면 참 안일하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일요일 있을 때 새로운 기사를 썼었어야 되는데 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서울 시내에서 불이 나가지고 많은 분들이 죽고 돌아가시고 다치는 일이 사실은 아주 큰일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일요일에 출근했을 때 저희 사이버 데스크가 굉장히 저한테 화를 냈어요. 너는 어떻게 서울 시내에서 저임금 노동자 주로 그 사람들이 7명, 6명, 7명이 죽는 사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더 이상 발제를 안 할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라면서 굉장히 음, 혼을 냈고 저는 약간 내가 기자로서 너무 실격인가? 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반성을 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で、ソウル市内でですね、何人も死んだということがですね、別に大きなことではというふうにあんまり考えなかったんですが、社会部のデスクから怒られて、これがどれだけ重いことなのかということですね、どういう人たちが死んだのかということ、それも含めてですね、怒られてそうです。 네, 그래서 이 데스크가 서울의 쪽방촌이나 고시원이나 그런 어떤 주거 취약계층이 사는 곳에 어떻게든 가봐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의 어떤 자발적인 의지로 간 것이 아니라 지시를 해서 그때는 사실은 시키니까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린 기자였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쪽방촌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느낌이 오시겠지만은, 뭐 네이버라던가 이런 곳에서 검색을 해도 어플리케이션에서 검색을 해도 쪽방촌이라는 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쪽방촌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서 그날 하루 종일 쪽방촌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렴풋하게 한 이쯤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길을 잘못 들어서 쪽방촌에 가게 됩니다. がチョンノえよ。 네, 요 길인데요. 네. ですね、デスクから怒られてですね、直板町とか、そういう高ションとか、そういう住宅環境が非常に劣悪なところを取材しろと言われて、でその時もですね、言われて、しょうがなく出たという感じでした。で、直板町というのは、それまで見たことも行ったこともなくて、初めてで、インターネットで調べてもですね、どこにあるかわからないという状況でした。で、とにかく、出て、歩き回って、道を間違えて入ったら、そこがいわゆる直板町だったわけです。 근데 이미 제가 너무 하루 종일 시간을 많이 썼던지라 신문을 마감하는 시간을 이미 넘겨버렸어요. 넘겨버려서 저의 이런 노력은 사실은 헛수고였습니다. 그날 당일에는. 근데 ね 여, 네, でその 네, 日は 그런데 です 이제 ね、もう非常に遅くなって、その日も記事が書けなくて、その日はもう無駄ね、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けど、ねね 그냥 집에 갈까 생각도 했었는데 이렇게 이왕 찾은 거 톡방촌 주민 한 명이라도 만나보고 가자. 이미 신문 제작은 끝났지만은 한번 한 명이라도 만나보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었고 요 길에 들어서는 순간 네, 이렇게 여인숙의 이름을 걸고
있는 이 건물들이 다 쪽방인데요. 보시면은 보증금 없는 월세방 있음이라고 다 여기 적혀져 있어요. 제목 여기 문에 보면은 보증금 없습니다. 월세방 있음. 혹은 벽 같은 데에도 보증금 없음, 월세방 있음 이런 표시가 굉장히 많았고요. 음. 네. 네, 그래서 음, 네, 네, 말씀하세요.ね。で、結局ですね、もう締め切りは過ぎてしまいましたが、せっかくだから、直番町のその地域に行ってみようということで、行きました。そしたらここにですね、ヨインスク、これはですね、旅行の人の宿と言えばいいのかな、そういう名前で、昔は非常にそういうところがずらっと並んでいて、そこにはですね、保証金なしで、月いくらで入れるという、そういう掲示がありました。 네, 근데 지금 제가 이 사진은 낮에 찍은 거고요. 그때가 11월이고 신문 마감이 끝난 이후에 간 거여서 굉장히 어둡고, 어, 사진에 보시면은 전선줄 보이시죠? 저기 하늘 쪽에. 서울에 이렇게 전선이 많이 남아있는 곳이 있지 않아요? 왜냐면은 다 음, 전선 같은 것들이 지하화 됐기 때문에 음, 그 정도로 굉장히 낡고 노후한 동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아, 가로등 불빛도 깜빡깜빡하고, 사람도 거의 없어가지고, 당시에는 너무 무서움을 느끼면서, 이 쪽방촌 거리를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결국 목적은 쪽방촌에 사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였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문들을 열고 들어가서 또 그 안에 복도를 중심으로 해서 칸칸이 쪽방이 작은 방들이 있는데 그 방의 문을 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쪽방 주민과 이제 면을 터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그때 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で、その時はもう11月です。で、ここはこの写真は昼間撮ったので明るいですが、非常に暗くて、で、街灯もですね、電球がついたり消えたりするようなところで、なおかつですね、空を見ると電線がたくさんあるわけですよね。で、ソウル市内にこういった電線、大部分地下化されてるんですけど、こういった電線があるというのも非常に不思議で、結局、人も歩いてる人も少ないということで、非常になんか怖い感じがしました。で、結局、この時はですね、人に会うというのが、そこの、地域に住んでいる人に会って話を聞くというのが目的だったので、勇気を出して中には入ったんですが、中に入るとドアがずらっと並んでるわけですね。で、そこを中に人がいるというのは分かったんですが、そこで人に会うノックしてですね、話を聞くという勇気は出ませんでした。 그래서 삐끔 문을 열어가지고 안에 보기도 하고, 네.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수도꼭지가 보이시죠? うん、 여기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세면대 같은 건데요. うん、사실은 어, 여기가 지금 실내처럼 보이지만은 왼쪽 사진이요. 왼쪽 사진 실내처럼 보이지만은 야외입니다. うん、그런데 이제 한겨울이었는데 따뜻한 물은 당연히 나오지 않고요. 차가운 물만 나오는데 저렇게 물을 받아놓고 축사 같은 데서 사용하는 돼지꼬리 형태의 전열 기구가 있어요. 그 전열 기구를 가지고 물에 꽂아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소나 돼지 같은 것을 키우는 축사에서 겨울에 이제 물 같은 거를 줘야 되는데 물이 얼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꽂아 놓는 전열 기구 같은 게 있거든요. うん、근데 여기는 보일러가 난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온수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축사에 하나 사용하는 그런 전열 기구를 가지고 여기 바켓스에 꽂아놓고 겨우겨우 미지근한 수준의 어떤 온도를 유지하는 식으로 어, 온수를 충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うん、 대체로 이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뭐랄까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제 주민들 만나고 하기에는 조금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建物の中には入ってですね、この前に見て左のところですね、これ、水道の蛇口とですね、ホースが見えると思うんですが、ここは実は外です。で、この建物はボイラーがないので、結局温水も出ないですね。で、バケツに水を汲んでますが、この水が凍らないようにですね、何か棒みたいなものがあって、それで、凍らないようにしてるという点ですが、結局こういう様子ですね。温水も出ないところ。で、またその後ですね、台所にしてもですね、これ共同の台所なんですが、非常になんていうか、ごちゃごちゃしてますね。で、中の写真は撮りましたが、まだ人に会う勇気は出なかったそうです。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를 한번 씁니다. 아, 어떻게 하면은 쪽방촌에 사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썼던 게, 음, 그 근처에 슈퍼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불빛이 나오길래 거기 가가지고 음료수를 되게 비싸게 사면서, 아, 아주머니, 저 어디 어디 기자인데요. 한국일보 기자인데요. 음, 제가 음료수를 비싸게 살 테니까 쪽방촌에 사시는 주민 한 분 소개시켜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 분을 소개받게 됩니다. それでですね、結局近くにちっちゃいスーパーというかお店があったので、そこに行ってですね、ジュースを買って、そこのスーパーのおばさんにですね、直販町にいる人ちょっと紹介してくれないかと頼んだそうです。それでようやくこの人と会うことができました。 이 방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이 방은 제가 최대한 뒤로 물러서 가지고 핸드폰으로 찍었는데도 한 사진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방이 좁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혹시 이러한 형태의 주거 형태가 일본에도 있는가요? これ、イ・ヘム記者の、スマートフォンで撮った写真なんですが、一番部屋の後ろまで下がったんですが、こういう全部が映らないような非常に狭いところです。日本にもこのような狭い住居というのはあるんでしょうか。 이분 같은 경우는 쪽방에서 심지어 같은 방에서 쭉 산 건 아니지만은 이 동네 쪽방에서 무려 20년이나 사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쪽방 생활에 노하우가 있어 보입니다. 보면은 이렇게 철제 구조물 같은 걸로 나름대로 수납 공간을 다 구분을 해서 길에서 주워온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주렁주렁 달려 있죠. 이게 공간이 없다 보니까 ねやはりですね、この女性もですね、もう20年近くここに暮らしているそうです。で、やはり長い間住んでいるので、いろいろノウハウが出て、ここで鉄枠2段ベッドみたいな形で、上に段があって、そこに物を載せてますよね。あと、物をですね、いろいろぶら下げてたりして、どうにかこの狭いところで暮らしているわけです。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은 원래 이 방에는 저기 아주 구석에 조그마한 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창을 열면은 바퀴벌레가 너무 많이 쏟아져가지고 도무지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창을 막아버렸고, 그 다음에 환기가 참 되지 않아가지고 그 창을 없애버렸으니 환기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환풍기 같은 경우도 원래대로라면은 이런 경우 집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설비를 해주거나 고쳐주거나 할 텐데 당연히 집주인들이 잘 해주지 않아가지고 자신의 사비로 환풍기를 달았다고 합니다. うん。この部屋はですね、実はですね、窓があったんですが、窓を開けるとゴキブリがすごく出てくるということで、結局この窓を閉めてしまったそうです。で、結局窓を閉めてしまったので、換気が非常に悪いですよね。で、こういう場合ですね、建物の主人にですね、言って、換気扇をつけてくれと頼むこともできるんですが、結局建物のこの主人は、持ち主はそういうことをやらずにですね、結局本人が自分の金で換気扇をつけたそうです。
그리고 보일러가 없진 않았지만은 이분이 한 10년, 이 방에서는 10년 이상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보일러가 없진 않았지만은 10년 전쯤에 뭐 기름값이 갑자기 올랐다던가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갑자기 보일러 작동을 공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보일러 작동을 중단시킨 이후로 지금까지 쭉 보일러를 쓰고 있지 않으니 사실 그 보일러는 있으나 마나한 그런 물건이겠죠. 그래서 이때 제가 방문했을 때가 11월 초였는데 11월 초랑 그 이후에 겨울에도 갔었는데 이 방 안에서는 입김이 나올 정도로 정말 방 안이 추웠습니다. この部屋にはですね、もともと、ボイラー、いわゆる地下のあれですね、床の下の温水に流れるそういう、設備はあるんですが、10年ぐらい前にですね、結局値上げをするということで、それ以降ですね、ボイラーは全く使っていないそうです。ですから、この時、イ・ヘミ記者が取材した時は11月ですか、11月だったので、部屋の中でもですね、吐く息が白くなるぐらい、非常に寒い、屋内は寒い、部屋の中は寒い状態でした。 근데 사실은 저는 이날 9일 고시원 화재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였고 신문 제작도 끝났던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더 이상 뭐 만나서 이야기할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고시원에서 불이 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약간 건조하고 사무적인 질문을 던졌는데 이 사람이 말하기로는 고시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사정이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고시원에서 사는 저임금 노동자도 굉장히 주거 취약계층 혹은 하층 계급으로 여겨지곤 하는데 여기 사는 분들은 오히려 고시원이 부럽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쪽방에 사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됐고 그렇지만 일단은 신문 제작이 끝났기 때문에 되게 사무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찰나 이 화면상에 그 분무기가 있는 곳이 책꽂이거든요. 책꽂이에 꽂힌 책 한 권을 보게 됐어요. 그 책의 제목이 도시의 빈민이었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의 빈민이라는 책을 갖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그런 어떤 책을 읽으시거나 그럴 것 같은 분 같지가 않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책은 어디서 나셨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길거리에 책이 막 버려져 있는데 이 책이 뭔가 와닿아가지고 주워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읽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약간 이 사람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은 스스로 도시 빈민의 처지에 있으면서 버려진 그 도시 빈민의 책을 줍는 그 마음이 뭘까라는 그런 호기심이 일었지만 이날 당일에는 더 이상 기사를 쓸 필요가 없었고 몇 가지 질문만 던진 채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この日はですね、もうすでに記事の締め切りは過ぎていたので、非常に事務的にですね、近くの格子門で火災が起きて多くの人が亡くなったんですが、どう思うんですかみたいな事務的な質問を、形式的な質問をしました。するとですね、この女性がですね、高子温で暮らす人たちが羨ましいというふうに言ったんですよね。で、高子温で住んで働いている人たちが羨ましいと言ったわけで、その言い方、発言にまた非常にちょっと驚いてですね、高子温も非常に劣悪な住宅環境ですが、それ以上に悪いところがあるんだ、直板町がそういうところなんだということを気がつきました。で、あとですね、ここに、本が置いてあってですね、都市の貧民というタイトルの本だったんですね。で、ちょっと本を読む、この女性が本を読むような感じにも見えなかったので、この本はどうしたのかと聞いたら、街で拾ってきたというふうに言ったわけです。で、ただまだ読んでいないということで、じゃあ、この
なんていうかな、拾ってきた気持ちっていうのは何なんだろう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その時ちょっと気がつき、思いって、ちょっと感じました。 그러고 나서 집에 가는 도중에, 기사 하나를 보게 됩니다. 뭐였냐면은, 아까 사실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국일고시원이었는데요. 국일고시원이 그 종로하고 하는 곳이, 한국의 그 서울의 굉장히 구도심, 옛날부터 중심가였지만 다소 쇠퇴한 오래된 도심인데요. 어, 국일고시원, 국일고시원이 불이 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건물주가 어, 건물주가 있고 국일고시원을 운영하는 원장이 있는데 원래 원장은 서울시에 뭔가 지원을 받아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네, 나중에 추후 다 알려진 부분인데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려고 했으나 음, 건물주의 반대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못했고 그 결과 사실은 이 죽음을 막을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비극으로 이어졌다는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날 당일에 제가 봤던 거는 뭐였냐면은 그 국일고시원이 있었던 그 건물, 노후원 건물 자체를 소유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정말 네로라 하는 어떤 재력가였다는 거죠. 굉장히 큰 회사의 회장, 남매가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날 당일 보도로 밝혀졌고, 그리고 이들의 주소지는 여러분 서울의 강남 이런 곳 다 아실 텐데요. 강남에서도 가장 비싼 동네, 가장 비싼 아파트, 네, 그런 곳에 살고 있는 남매가 그 건물의 소유주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훗날 재판에서는 음, 이 죽음에 누가 책임이 있느냐를 가리는 재판에서 결국 이 건물주들은 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건물이 언젠가는 재개발이 될 거기 때문에 굳이 보수하지 않으려고 했던 건물주가 있었던 건데 그 건물주들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됐고 그 고시원을 운영했던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던 그 고시원 운영하던 원장이 이 많은 것들에 어떤 과실이 있다라고 재판이 났었습니다. 판결이 났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그 건물주는 아무 죄 없고 거기 네네. 임대했던 고시원 임대해서, 네, 원장이 유죄가 된 거네요. 네네네. 음, 과실이 있다고. ですね、そして直販店を出てですね、家に戻る間に、新聞記事を読みました。そしたらですね、このチョンノですね、昔は非常に繁華街で、ちょっと今は衰退したところなんですが、そこにある、建物自体ですね、区切る甲子園というのは、その建物の中の、一部のを使ってたわけですね。で、建物全体はですね、カンナムの方にある非常に、財力家、資産のあって、会社を持っている、その兄弟、兄と妹かなが持ち主だったということが、その新聞記事に載ってました。非常に金持ちが持っているわけですね。で、その後ですね、裁判が争われて、そこで明らかになったということは、実はですね、ソウル市から補助をもらって、スプリンクラーを設置するということ、話があったそうです。で、この甲子園を運営している、人、委員長と呼びますが、委員長がですね、スプリンクラーを設置したいということで、建物の持ち主に言ったそうなんですが、建物の持ち主はそれを許可しなかったわけです。それはなぜかというと、もう建物自体が古いので、いずれ再開発になるので、そんなの無駄だということで、
これは裁判で争われて、で、結局ですね、おかしいことに、スプレンクラーの設置をし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甲子園のウォンジャ運営者が有罪になり、建物の持ち主は全く罪に問われ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なりました。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날은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국 사회의 빈곤이란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구조로 인한 피해자가 따로 있고,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하게 됐지만, 아시다시피 너무 어린 하루하루 기사를 쓰면서 살아가던 기자였던지라 생각이 좀 더 확장되지는 못하고 그 뒤로 그냥 이 만남과 이 모든 날들에 대해서 잊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데스크들도 이런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어, 한국에서는 되게 특이하게 굉장히 추운 날, 굉장히 더운 날, 이런 날에 꼭 뚝방촌 같은 데에 현장 기사를 쓰곤 해요. 왜냐하면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날, 쪽방촌 주민들은 뭐 이렇게 포용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아니면은 추운 날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참 많이, 지시를 하고 정말 연례 행사처럼 쓰는 기사들인데요. 저는 이러한 기사들에 대해서 빈곤 포르노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다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당시에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 네, 12월이 됐을 때 쪽방촌에 가서 그 힘든 풍경을 스케치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또다시 이쪽 방촌에 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 쪽방촌에 대해서 다 잘 몰랐지만 한 달 전에 이미 간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 아저씨의 집으로 방으로 향해요. 그래서 문을 뚝뚝뚝 두드려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이 아저씨가 한 번 온 기자가 또 온 일은 없었는데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국의 언론인, 기자든 피디든 많은 사람들이 이 쪽방촌에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소비하는, 여기 이야기를 소비하는 경향이 있지만 일회성으로 그쳤다는 그런 반성을 하게 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면서 얘기를 많이 나눴고 기사 마감에 필요한 어떤 취재들을 하면서 이번에는 약간 이 사람에 대해서 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앞에 일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골목 쪽방은 전부 우리 집주인 소유야. 여기 월세를 모아서 인근에 빌딩도 하나 세웠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골목길 기억나시죠? 그 골목에 있었던 그 쪽방들이 다 한 사람이 소유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저는 아무리 어린 기자였지만, 네, 머리를 띵하고 맞은 것 같았고, 이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침착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そうやってですね、結局、その後ですね、貧困の構造とか、そういうのがあったわけですが、忘れてしまいました。で、その後ですね、デスクからの指示で、非常に寒い日ですね、直販町ならどう過ごしているのかと、住宅環境の悪いところではどう過ごしているかという記事を書けという命令、指示を受けてですね、また同じところに行ったわけですね。そしたらですね、直販町にいる、男性がですね、一度取材した記者がまた来るのは初めてだというふうに、言ったわけですよね。結局、他の記者というのは一回取材して、いわば取材というか、そういうのを、消費するというか、そういうことだったわけですよね。で、ちょっとそれでまた一つ考えて、で、結局その、話をしてくれた男性がですね、この路地にある直販はですね、すべて、この、建物の建物の持ち主のものであって、ここで月々の家賃を集めて、近くに大きな建物一つを建てたというふうに言ったわけですね。で、それを聞いてですね、やはり何かこれは構造的に問題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に気がつきます。 네. 그래서 그 결과,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의 데이터 안에 있는 쪽방촌, 어,
쪽방 건물 주소가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주소를 입수를 해서 그 주소 일본에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등기부 등본이라고 해가지고 음, 이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그 음, 소유주의 역사 그리고 뭐 얼마나 그 대출 음, 그 근저당권을 음, 설정해 놨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문서가 있고 음, 요거는 이제 누구나 돈만 내면은 뗄 수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는 약간 이렇게 처리가 돼가지고 음, 그래서 서울 시내에 318채 쪽방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떼서 음, 누가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취득했는지 등을 네, 음, 이런 식으로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음, 들여다봤고요. 음, 그래서 이 작업을 한 두세 달 정도, 두세 달을, 네 달? 네 달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회사에 말을 하고 이 작업에 착수하기보다 저도 이 가설에 대해서 음. 그 확신이 안 들어서 맨날 밤에 몰래 숨어가지고 회사에서 프린트하고 밤에 이렇게 하고 해서 사람들이 도대체 쟤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요새 그런 의문을 막 가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で、結局、それを聞いてですね、いわゆる不動産の登記簿ですね、ソウル市内にある直販の建物というのが一応318であるというのを確認してですね、確認できた直販ですね、の建物318の登記簿を全部取りました。で、これはですね、いわゆる一部個人情報は消した状態ですが、持ち主が誰から誰に移ったとか、今どれだけ銀行から融資を受けてるとか、そういうの全部わかるわけですよね。で、それをですね、そのデータを夜ですね、通常の仕事が終わった後に、あの密かにですね、こうやってエクセルファイルに入力して、このデータの処理をしたわけです。그래서 드러나게 된, 쪽방촌의 빈곤 비즈니스 형태는 이렇습니다. 한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음,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음, 쪽방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규정하기로는 노숙과 주거의, 홈리스와 주거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음, 실제로 여기에 쪽방에 사는 사람들은 거의 절반 가까이 노숙을 해본 경험이 있고, 혹은 음, 홈리스 시설 같은 데서 살았던 경험이 정말 많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한 발자국만 삐끗하면은 거리로 나앉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음, 보증금 없이 비를 피하거나 조금이라도 주거 형태로 살기 위해서 찾는 곳이 쪽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쪽방에 살고 있고 쪽방이라는 건물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음, 이 빈민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음, 곳에 같이 살고 있지는 않겠죠. 이 음, 사람들은 건물을 소유하고만 있고 음, 관리인이라는 사람을 둬서 이 관리인이 그 주로 공시를 관리하거나 음, 월세를 받거나 등의 아주 기본적인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관리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음, 굉장히 어떤 주거의 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로지 이 관리인들은 공시를 채우거나 그런 거에만 주로 음, 어, 역할을 다하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쪽방에서 안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했어요. 음, 누군가가 사망을 해서 시체가 썩어서 한여름에는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다 그걸 알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수습한다거나 그런 식의 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많은 쪽방 주민들이 자기들이 모여가지고 그 시신을 수습한다거나 그런 식의 일을 다 떠안고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빈곤 비즈니스, 이러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까닭은 이 쪽방 세입자들이 쪽방이 아니고서야 살 수 있는 곳이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안 치워줘도 옆에 시체가 썩고 있어도 그것을 안 치워줘도 대체해서 갈 수 있는 주거 시설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참고 견디고 혹은 자기들이 알아서 수습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막간이
마땅히 보수되어야 된다거나 마땅히 갖춰야 할 그런 시설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쪽방 건물주들은 쪽방 관리를 통해서 현금으로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내는데 거의 한 25만 원, 30만 원 가까운 그 월세를 현금으로 따박따박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ですね、この図をちょっとまず、一番右側はですね、直販生一者、直販に住んでいる人ですね。で、この住んでいる人はですね、実は直販というのは、ホームレスとそのギリギリの境界線にあると考えればいいと思います。直販に住んでいる人、大体半分ぐらいはホームレスの経験があったり、あるいは収容施設がありますね。そこで住んだことがあるという人が多いわけです。で、ここにですね、真ん中に直販管理人という人がいます。結局、この管理人というのはですね、毎月家賃を集めるということと、部屋が空くと、そのだけ収入が減るわけなので、それを埋めるということに、主な仕事になってて、例えばですね、直販に住んでる人、高齢者も多いわけで、亡くなったりをするわけですよね。で、そういう時に遺体をですね、処理するとかそういうことは一切やらずに、結局そこに住んでいる人たちが金を出し合って処理すると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で、その管理人が集めた金というのが、一番左にある建物ですね、建物の持ち主に、納めるという構造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ですから、ここで直販に住んでいる人たちというのはですね、もうそれが当たり前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ですね、自分たちの、住宅に対する権利とか、そういうことに関しては、全くもう、なんていうかな、認識をしていないっていうかな、声を上げられないという、そう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わけです。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네. 그 뒤에 음, 제가 이런 서류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쪽방을 음, 사고 쪽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책에 다 나와 있고 음, 혹시나 이런 디테일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음,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쪽방이라는 이 건물 자체를 재테크 수단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음, 한 10년 전쯤일 텐데요. 10년보다 훨씬 넘었네요. 이명박 정부 때에는 실제로 한 음, 장관 후보자의 부인이 음, 이 쪽방촌의 건물을 하나를 친구 3명과 모여가지고 건물 하나를 샀는데요. 왜 쪽방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 인사청문회에서 왜 쪽방촌 건물을 소유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노후 대비용으로 샀다라고 할 정도로 음, 뭐랄까요. 이 쪽방촌을 소유하고 재테크 수단으로 소유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거리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음, 특히나 쪽방촌 건물 여러 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동네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쪽방촌 A 쪽방촌의 건물을 샀다가 굉장히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B 쪽방촌의 건물을 사는 등 네, 그런 식의 양태가 많이 드러났고요. 동시에 쪽방이라고 하는 주거 시설이라고 하긴 조금 어렵고 쪽방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에 보면은 굉장히 구도심, 옛날에 흥했던 아주 오래된 동네인데 그 과거에 전차나 뭐 음, 기차역이나 이런 교통의 요지인 곳에 노동자들이 모여 살거나 음, 아니면은 사창가로 이용됐던 그런 건물들이 지금은 쪽방촌으로 기능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위치가 좋습니다. 일단은 서울의 도심에 있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개발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이 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개발에 대한 호재가 소식이 알려질 때 이걸 사들이거나 그리고 산 와중에도 음, 어떻게 보면은 이 콘센트에 가까운 사람들이 따박따박 현금으로 월세를 내다 보니까 음. 어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뭐 이자를 충당하거나 아니면 세금을 내거나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진 사람들이 이 건물을 사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でね、以前ですね、イ・ミョンバクがの時に、ある長官の夫人がですね、直販の建物を友人たち2人と一緒に3人、合計3人で持っていたということが明らかになりました。で、人事の、諮問の時にですね、この夫人のそういった直販を持っている人はどうなのかということが追及されたわけですが、老後の対策だというふうに言ったわけですよね。で、それについて何も恥ずかしいとも思わないわけです。で、結局なぜかというとですね、直販のある建物というのは大体ですね、もともと駅だったり、そういうターミナルだったりする、そういうところ、労働者が集まるようなところにあるわけです。で、結局ですね、そうなると、今後ですね、再開発の可能性もあるということで、そこでの利益も上げられるので、非常にそういうのを狙ってですね、直販を、維持していると、その建物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ね。 네, 네, 그래서, 누군가는,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이나 보도를 보시면은 뭐 굉장히 유력가들 아니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인데도 쪽방을 사들인다거나 하는 그런 행태가 다 나오고요. 요 네. 디테일은, 그 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누군가는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 같은 민주주의 국가, 게다가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두가 어, 그 재산권이 있고 어떤 자유가 있는데 이 건물을 소유한 것만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단언컨대 이 쪽방 건물을 소유한 것만으로 비판을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모두가 재산을 가지는 자유가 다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옷자리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시기가 겨울인데요. 네. 잠시만요. 네. 겨울인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방에 문이 없습니다. 방에 문이 없죠. 그쵸. 방에 문이 없는데 여기 주인이 방에 문이 없어서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집주인한테 문을 닫아달라고 내용 증명도 보내고 굉장히 여러 번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이웃 주민들이 이런 두꺼운 비닐로 임시 방편으로 문을 달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할게요. 네. 結局こういった建物、直販に使われている建物をですね、個人のものになってます。もちろん韓国はですね、民主主義の資本主義の社会なので、そういった不動産を私のものにするということに関しては、別に問題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ただこの写真を見てください。ここ直販の一つの例なんですが、実はここの部屋にはですね、ドアがないんですよ。取られてるかで、このドアをつけろというふうに建物の持ち主に言ったんですが、建物の持ち主が許可をしないと、つけてくれないということで仕方なくですね、この右側の写真を見ればわかると思いますが、ちょっと分厚いビニールをですね、買ってきて結局それをつけた、金を出して、自らつけた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るそうです。 네, 그리고 여기는 2층으로 쪽방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는 야외 계단인데요. 수도관이 동파되어서 물이 동파되는 바람에 이렇게 계단이 얼었습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계단에 얼음이 있어도 조심조심 올라가서 생활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 2층에는 거동이 불편한 나이가 든 쪽방 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도 그 집주인이 또 뭔가 해결해 주지 않았고, 이 수도관 동파 문제로 인해서 2층에 살던 쪽방 주민은, 2달 동안 외부 생활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저는 이것이, 극심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했고, 주거권의 측면에서도 조금 더 보장되지 않는 극심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는 단순히,
자유롭게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사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この写真はですね、階段の横にある水道管が破裂して水が漏れてきます。で、結局これが凍ってしまって、非常に滑りやすい状態になっています。若い人だったらどうにかですね、手すりに捕まってゆっくり上がったり降りたりはできるかもしれませんが、ここの直板にはですね、非常に体の不自由なお年寄りも住んでいて、2ヶ月間ですね、もう外に出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かいうことを言われました。で、こういうのを見るとですね、あの、ひ人権っていうかな、あとはもう本当に、パワハラというか、なんというか、カプチルというか、そういうことを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本当感じます。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보도를 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제도적 변화도 있었고, うん、 실제로 감사하게도, 어, 쪽방촌에 대해서 공공 개발, う 그러니까 ん、 국토부나 서울시랑 う 뭐 ん、 LH 같은 그런 공적 영역이 うん、 투입이 돼서 이곳을 재개발하는데 과거에 한국에서의 재개발이라는 것은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う 그리고 ん、 나서 으리으리한 건물을 세워서 돈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득을 보는 그런 재개발이 많았는데요. うん、 이 보도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들을 거쳐가지고 어, 어, 여기에 원래 살던 주민들, 그분들이 설령 세입자라고 할지라도 うん、 그분들이 쫓겨나지 않으면서 うん、 임시적으로 어딘가에 거주하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개발 청사진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うん。で、この記事のおかげでですね、これ見ると2020年の1月20日になってますが、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にですね、いわゆるチョッパンチョンですね、ここを再開発するときにですね、もともと住んでいる住民、家賃を払っている住民もですね、また戻ってそこで暮らせるように、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に、政策を変えました。 네, 근데 아시다시피 정권이 바뀐 터라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가 알기로 영등포 쪽방촌과 동자동 쪽방촌이란 두 군데에서 이러한 계획이 발표됐는데 한 곳은 꽤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곳은 그 건물주 집주인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今こういった地域が2つあってですね、1箇所は非常にうまく合意が取れて行われていますが、もう1箇所はですね、建物の持ち主の反発が非常に大きくて、なかなかうまくいってな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제가 기사를 쓰고 나서 가장 조금 감동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うん、 주민들이 그래서 조직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깨달은 순간이었는데요. うん、 어, 제가 조금 관련해가지고 한국사에서도 시민단체들, 특히 반빈곤 운동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되어 있어요. うん、 근데 이제 제가 이 기사를 쓰면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근데 기사를 쓰고 나서 그 단체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이 신문을 사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신문이 일본에서 신문은 요새 얼마인가요? 한국에서는 한 부에 1,000원 정도 하거든요. うん、 근데 이거를 4,000부를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4,000부면은 굉장히 4,000부 곱하기 1,000원 하면은 꽤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아 그러지 마시라 PDF를 사시라라고 해가지고 이 기사의 PDF를 사셨어요. うん、 그랬다가 그 운동 단체에서 이렇게 쪽방 신문이라는 자체적인 어떤 자치 신문을 만들어가지고 う 제 ん、 기사를 좀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집을 해서 주민들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うん、 그래서 제가 이런 사진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배포한 쪽방 신문을 うん、 쪽방 주민들이 보고 있는 사진을 うん、 제가 오히려 되돌려 받은 겁니다. うん、このイヘム記者が取材する中でですね、この私たちのセミナーにも出てくれた貧困社会連帯かな、
など、そういった団体の協力も非常に受けました。で、そこからですね、この記事、新聞を買いたいと言われて、えで、韓国では新聞今や1000ウォンぐらいでですね、これを3000部買いたいと言って、それじゃ非常に大きいので、PDF で使っていいというふうにしたそうです。そしたらですね、直版新聞という形で、自分たちで新聞を発行してですね、で、そこにですね、イ・ヘミ記者の記事を編集して載せて、転載して、で、それをこういった直版地域に住んでいる人たちに配るということも行ったそうです。それ、今、右側の男性が読んでいるのが、その直版新聞を読んでいる様子です。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가분들이 이렇게 직접 배달을 한 모습이고요. こういうふうに活動家たちが配達をしている様子で、 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사를 취재를 하면서 어떤 경과로, 어떤 과정으로 취재를 했는지에 대해서 쪽방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전문가는 이 쪽방에서 몇 년, 심지어 십수년을 사는 주민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재를 하게 됐는지 쪽방 주민들 앞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で、これはですね、直販の住民たちにですね、どのように取材をしたのかという話をしている様子です。これは招待を受けて、行ってやったそうです。 자신들의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모습입니다. また、そういった直販町に住んでいる住民の方がですね、自分の体験談というのも積極的に話をしてくれました。 저도 사실은 이분들이 직접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이 많으면 좋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국회거든요. 국회에서 어떤 이런 주거권 의제에 대해서 자리가 마련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얘기를 했고요. また、これは国会の中ですが、後ろに書いてあるのがですね、住居権ですね、権利を保障のための、連続懇談会という形で、国会議員が主催して、こういった懇談会も行ってくれました。 네. 어느 날 그랬는데 이분들이 거리로 나섰어요. 그러니까 제 기사가 마중물이 되어서 기사가 의제를 이끌었고, 공공 영역에서 또 응답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접 모여서 그 반빈군 운동단체와 함께 반빈군 운동단체가 이분들의 어떤 주거권 교육을 했고, 그 결과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분들이. また、このようにですね、この記事を契機にしてですね、反貧困のさまざまなグループが地域の住民、に教育をして、やはり住居権ということですね、ということがあるんだということをみんな気がついて、このように街頭に出て集会をするということもありました。 이렇게 주민분들이 나서서 발언도 하고 거리로 나서서 요구를 하는 모습이고요. そうですね。人間が暮らせる家、そこに住みたいということを書いてあります。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예정인데, 저는 이 보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보도를 하고 나서 국회에서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당시 국토부 장관과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장, 이 책을 내고 나서 당시 서울시장이 박원순 시장이었는데요. 서울시장이 이 책을 굉장히 의미 있게 봐서인지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필독하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도 저에게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오고, 심지어 막 스터디를 해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시장으로부터 전화도 받았고, 제가 느꼈던 것은 이 보도 이후에 어떤 시민단체들이 기민하게 움직여서 이거를 거리의 의제로 갖고 왔고, 저는 언론이라는 어떤 그런 층위에서 이거를 계속 정책 의제로 끌고 나가고, 그리고 동시에 이 의제에 대해서 동의하고 공감하는 어떤 정치인들이
빠르게 움직인 결과 사실은 이 쪽방촌이라는 것은 유래를 찾을 수가 없어요. 50년, 60년, 몇 년이 됐는지도 역사에 기록되거나 그러니까 그 시작을 정확하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스며들듯 생겨난 어떤 도시 현상인데 그래서 누구도 손을 댈 수가 없어 했어요. 이 문제는 얽히고 얽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어떻게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이 삼박자가 어우러지면서 사실은 쪽방촌 공공 재개발이라는 아주 큰 정책인 거잖아요. 그것이 한국 사회에 등장할 수 있게 됐고 비록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한국 사회의 주거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새로운 주거 정책을 고민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ですね、この本が出てからですね、さまざまな社会団体ですね、反貧困の団体中心に非常に活発に積極的に動いてくれ、でまたパゴンスンソウル市長とか、あるいは国会議員、あるいは国土交通部の、長官にもあって、で非常にこう、なんていうかな、多くの人たちに会ったわけですね。ですから、結局市民団体などをはじめとして、彼らが非常に活発に活動して、いわゆる街頭での問題、イシューになりました。また、イーヘム記者やなんかはじめとして、こういう取材というのもいろいろ続きましたし、また政治家ですね、国会議員や自治体の長も非常に積極的にすぐ動くということで、この3つが一緒になってですね、今までなかなか誰も手がつけられなかった直販町の問題ですね、どのように始まったのか、いつ、誰がどういうふうにして始めたのかというのが全くわからないんですよね。そういった直販のものがですね、直販町という劣悪な住居環境がですね、最近の再開発の中でちゃんと位置づけられて、住居権ということで位置づけ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かなと思います。ね。 네, 사실은 책의 절반은 이 쪽방촌 얘기고 뒷부분은 이 대학가의 어떤 원룸, 젊은 사람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어떤 대학생들이 사는 그런 주택가에서 또 쪽방촌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혀낸 대학가 신쪽방촌이라는 그런 기획에 대한 DDI기도 절반 정도가 할애되어 있고 굉장히 재밌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주로 쪽방촌 얘기만 하고 또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주시면은 네, 더 잘 아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ね、実はですね、今話したのはこの本の全般部分です。この本は一部、二部の構成になっていて、一部の内容を主に話しました。二部はですね、大学、学生がですね、今どのような状況にあるの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書いてありますが、もう時間の関係上、それは省略してですね、ぜひ日本語版を買っていただいて、二部の本も読ん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그래도 질문 좀 자유로운 그런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다나카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기자님 몇 분 정도까지 괜찮아요? 아, 다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까지 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뭐 15분, 12시 15분에 그 정도까지 하죠. 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皆さんちょっとじゃあぜひ顔を見せて一回拍手しましょう。マイクオンにして、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공유, 좀 스톱 멈추시. 아, 네. 얼굴을 보면서 좀 하죠. はい、はい、ですね、今まで、ですね、2月にちょっとやった話と重なる部分がありますね。その話もちょっと思い浮かべながらですね、韓国のこういった住居問題ですね、とりわけ居住権という概念ですね、
これが非常に重要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우리가 2월달에 빈곤 사회연대 이야기도 들었는데 역시 주거권이라는 인권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やはりですね、これ、劣悪な住宅状況、あるいは経済的な理由で、ちゃんと家を確保できないという問題ですね。というのは、日本も非常にだんだん似てきてます。ですね、今日は、じゃあ、一つだけちょっと僕が質問をして、먼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네. 첫 번째, 지금 서울 시내는 뭐 별로 남아있지 않죠. 첫 번째 자체는. 제가 그 책에 아까 전에 그 등기부 등본 뗐던 건물 자체는 공식적으로 서울시가 매년 자활지원과라는 그 홈리스 정책을 하는 곳에서 매년 그 쪽방촌 주민 실태 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실태 조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 주소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건물 자체는 318채. 근데 되게 적어 보이지만 한 건물에 보통 평균적으로 15칸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4,000칸 정도 되는 거거든요. 4,000명. 그러면은 사실은 막 그게 엄청 적은 수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빈곤사회연대라던가 다른 그런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바는 이거는 무리를 지어 놓은 쪽방촌. 그러니까 아주 최소의 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태 조사의 조사 대상 밖에 그 통계가 아우르지 못하는 혹은 관리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쪽방촌이 훨씬 많다라고 빈곤사회연대라던가 다른 시민단체에서는 주장하고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범위에서 봤을 때 4,000칸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범위에서요. 先ほどですね、最初に取材をしたときに318ですか、土地登記簿を取ったわけですが、この数字、この住所というのは、ソウル市が毎年調査をしているそうです。で、そこに基づいた数字であり、直販の建物です。ですから、大体1つの建物につき15ぐらい部屋があるので、合計すると4000人ぐらいがまず公式的な枠の中で住んでいるわけですね。で、ただ、貧困社会連帯とかいろいろそういう団体が主張する話では、ソウル市が掴んでいない非公式の直販村というのもあるわけであって、これがまたかなりの数になるだろうということです。ということで、せっかくなので、伊藤純子さん、一言お願いします。せっかくなので、一言。一言って言っても何を言えばいいんですか？何でも。一言でいいです。買ってくださいでいいですけど。日本語版の後ろに日本の事情について解説を書きました。それで韓国のチョッパーに当たるものは日本にはありません。ただし後半部分、今日伊恵美さんがお話しされた後半部分の新チョッパンっていう学生たちの教育条件に関しては、日本の学生たちも非常に同じような苦労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特に若者の住居貧困に関してはソウルと東京は非常に共通するものがあり、それは大きな問題としては家賃の負担が高すぎて、日本も韓国も、学生たちがなかなか自立できない、東京にとかソウルに家がある子たちは一見ラッキーなんですけど、その親の家から出られない。
という問題もあったり、もちろん、で、地方の学生に関しては、韓国の場合は、イヘミさんの方に書いてありますけど、一部屋を4つに区切ったような新直販と言われる状態で暮らしている。昔のワンルームのね、4分の1ぐらいのとこで、ミニワンルームという非常に窓もないような部屋で暮らしている状態で、日本の学生たちは家賃のためにもうバイト、あとは東京に出られない。で、日本の場合は東京に出られなくて、地方に、行ける大学があるわけですね。で、韓国の場合はソウルに出ないと、もうすでにそこで出遅れてしまうという脅迫、違う、日本と韓国は少し事情が違いますけど、ともかく若者をめぐる住居貧困の状況は同じだっていうことを、日本の人たちは、それでこの本は日本のそういう貧困学会やなんかでも日本語版が非常に取り上げられていて、論文の引用にもこれから使われていくそうです。という感じかな。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と前回ソウルから日本の研究者の人が来て、今私プサンにいるんですけど、プサンの直販街も見ました。지금 그 연구자, 일본 연구자가 한 거 와가지고 부산에 있는 족발촌도 연구자가 현장 탑사했다고 합니다. で、プサンの場合はソウルと違って直販町っていう形ではなく、非常にバラバラに存在しているような形になっているので、行政側も把握がしにくい状況だそうです。 부산 경우에는 서울처럼 한 군데 모아서 있는 것도 아니라서 여기저기 붙어져 있어가지고 행정 쪽에서도 관리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そのくらいで、日本でこの本を翻訳出版した理由は、日韓で共通の問題を考えましょうという、そういう動機です。 네, 이 책을 번역하게 된 계기는 한국과 일본에서 같은 주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자라는 동기였습니다. はい。それで、はい。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他にどなたか質問あれば、まだ10分、15分ぐらい大丈夫で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どなたかいませんか？あとですね、ちょっとこの前僕聞いた住居問題がですね、結局韓国の出産率の低下にもつながっちゃってるんですよね。結婚できないという、結婚するための家を準備でき、ソウルで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그리고 한국의 주거 문제는 출산율의 조화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대도시는 엄청나게 낮고요. 지방 도시 경우에는 출산율이 그다지 나쁘지 않아요. 1.6 정도가 돼 있고요. 근데 서울은 4.6 정도가 된다고 해요. ですから、ちょっと直販村とは違いますが、いわゆる住宅の高騰によってですね、結局結婚できないとか結婚しないという人たちですね、そういうのがソウルを中心に非常に、増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す。地方都市はまだそれほどないですけど。じゃどなたか一人ちょっとだけ質問受けて、もう12時も過ぎてるので終わりにしたいと思いますが、またこの時、どなたかいらっしゃいますか？大原さん、根性はどうですか？そうですね。광주なんでちょっとソウルとは状況が違うところも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광주でも直販はあります。あることはあります。はい。
それで、この間のソウルで大雨が降って、半地下の家が水没した記事とかを見たんですけれども、半地下の家っていうのはほとんど首都圏の方にたくさんあるっていうような記事を見ました。で、半地下はあまり漢字でも見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全くないというわけではないと思います。소감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 책을 아직 못 읽어가지고 오늘 그 기자님 그 강연을 듣고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ですね、ちょっともう、ヘミさん大変だっていうんで、一言だけ言ってまとめますね。半地下に関してはですね、70年代にパク・チョンヒがいわゆる防空壕の代わりに作れという指示を出したそうです。首都圏中心に。で、新しい建物を作るときは、半地下を作ることをもうその時義務化したみたいですね。で、そこで空間ができてしまったと。で、その後それを住宅に使うように転用す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歴史があるので、ソウルでは非常に多いということですね。반지하는 옛날에 박정희 시절에 그때 그 방가로 이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한때는 위무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새로운 건물을 만들 때. 네, 그래서 그 여기저기 생겨가지고, 네, 그거 나중에 그 주고 방로 유용하고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はい。ということですね。햄상, 좀 힘드신 것 같아서요. 이걸 일단 여기 마치도록 할게요. 이혜미 기자가 ちょっとコロナでちょっと大変なので、このぐらいでおしまいにしたいというので、はい、じゃあ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皆さんちょっと顔を見せてください。여러분 얼굴 네. 이혜미 기자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でですね、ソウルの住宅問題に関しては、ちょっと一言言いますと、つい最近、270万家具を、作るという、供給するというニュースが出ましたが、実はですね、韓国の住宅の価格というのが、今年になってだんだん下がってきて、この6月以降はかなりひどくなってます。でですね、あともう一つ問題なのは、建築会社がですね、アパート、マンションを作るために土地をもういくつか確保してるわけですよね。事前にお金を借りて。で、そしてあるタイミングで、売りに出すわけですよ。で、契約してお金を回収するわけですよね。で、そのサイクルが今だんだん崩れてるそうです。今アパートを作っても売れないんですよ。テグデやウルサンで最近アパートの新しく売り出したら 30% しか売れてないんですって。70% が残ってるそうです。だからこのままでいくと、2019年だから今から3年ぐらい前までの価格に下がるんではないかと言われています。で、急に下がると本当に大変ですね。で、そういったところに新しく270万家具を作るっていうわけだから、で結局今日あったパンジャチョンとか高志音に人ってのはもともとの保証金を持ってないから、そんなアパートを建てると言っても関係ないわけですよ。で、ソウル市内だけで言うと、実は建物は余ってます。
そういう状況の中で、結局今出した270万家具作るというのは、建設会社なり、建設会社も困るだろうね。それだけでもう作れないし、作っても売れないから、全く、実情とかけ離れた、絵に描いた餅だというふうに言えますね。本当に今後大変です。そういうこと、はい。今の話ですけど、うん、で、インデ住宅は入ってないんですか？ですね、270万家具田中さんは住宅余ってるとおっしゃいますけど、今、その青年幸福住宅とか福祉住宅の建設はやっぱりしてもらわないと困るっていう意見も多いんですけど、ああ、ええ、ソウル市内で若い人たち。ソウル市内です。うん、で、それがもともとムン・ジェイン政権の時に約束した青年幸福住宅、うん、住宅の建設が今の政権にも引き継がれているので、うん。中断されたら困ると思うんですけど、確かね、50万家具がですね、都市、ソウル中心の、ワンルームかな、ええ、になってると思いました。ワンルーム？うん、ワンルーム、ソウルは。だから、3人、4人住める家じゃないです。何がですか？270万のうちの、確かね、50万とか何家具が、ワンルーム程度の家だという、これは青年幸福住宅ですか？青年幸福住宅みたいですね。うん。それはできないと困るんじゃないですか？うん。ただ、あれは賃貸ですか、青年幸福住宅って。青年幸福住宅は賃貸ですよ。ああ、そっか。ただ、今問題になっている、僕がちょっと言ったのは、いわゆる家族用の住宅というのが、ソウル市内では、今回発表されているのはほとんど含まれていなくて、うん、結局、第3期の新都市に作るという、もうすでにやってる、そこのを数入れてるだけであって、伊ヘミさんの本にも出てきますけど、青年幸福住宅は駅地下にできるんですよね、全部。駅の上でしょ？駅の近く。近く、ああ、うん、はいはいはい。駅の近くで、うん、それでいろいろ住民の反対運動が起きてるってことが書いてありましたよね、本うに。ん、はいはい。だけど、あれはやはりその福祉住宅ですから、うん、元来はできないと。うん、住民はやっぱりそういうものができたくないみたいですけど、うん。だから反対意見もある、運動もあるようですけど、僕はその辺あまり考えてなかったです。すみません。だから住宅が余ってるって言っちゃうのはちょっと言い過ぎかなっていううん、感じがしますよね。だから足りないところはものすごく足りなくて、多分その一ついっぱい持ってる、うん、そういう人たちがいるから、そういう余ってる現象になると思うんですけど、うん、うん。うん。プサンは余ってるっていうふうに聞いてます。プサン、街中がどんどん人がいなくなってるでしょ。プサンは余ってて、それでほとんど結局今新しく建ててるのは、だから中国からのその資金を呼び寄せて、こう住宅作ってるじゃないですか、プサンの場合は。で、ソウルに関しては、やはりその必要な住宅って約束した住宅が、パク市長の頃から、その建設が止まってるのもあるので、それで今、政権が変わって、ますますその住宅が遅れる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ことを、前回、イヘミさんが別のところでセミナーをしたとき、その話も出てて、なんだろうね。はい。わかりました。そこはそうですね。はい。で、僕の家の近くも第3期の新都市に入ってるんですけど、どうなるかなという感じですね。めちゃくちゃ高く設定されるからね。ですね、今、例えば韓国ですと、僕の家の近くだと、多分坪単価で、100万、1200万ウォンとか、そんなになりますよ。
ソウルまで小1時間かかるというところで。だから30坪程度で、売買額が4000万、日本円で4000万、5000万円になっちゃいます。で、そういう価格設定しちゃうから、もう本当にどうなるかなという感じが実はしています。金利も上がるしね、ということです。はい、ということで、どうもすみません。ちょっと最後は、雑談になってしまいましたが、一応こういうことで、終わります。ですね、来週以降、予定ちょっと言います。来週はですね、ガラッと、テーマが変わりまして、ちょっとですね、テーマが変わりました。農村でですね、いわゆる放課後教室をやっている僕の知人がいまして、彼女に出ていただいて、どういう活動をし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聞きたいと思います。韓国もですね、子どもたちの教育の問題、あるいは放課後のそういう問題ですね。で、農村なんかだと、特に夫婦が昼間両方とも働いている場合が多いからね、子どもたちほったらかしになってたっていうのが昔はあったんですけど、どういう活動をやってるのか、ちょっと、そういう話を聞きたいと思います。で、その後ですね、9月の、6日に、この前、8月の第1週にやろうと思った1948年の、ヨス・スウォンの反乱についてやります。これはですね、地元で、郷土史を研究されているイ・ヨンギョルさんという方が出てくれますので、多分この話というのはあまり日本ではされていないと思いますので、ぜひ、聞い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結局この48年のこの、ヨスとスンチョンでの反乱って言えばいいのかな、構想が、最終党のヨンサン事件ともつながりますし、その後の、朝鮮戦争、でその後にチリ山でパルチザン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が、ゲリラ戦争が、それともつながる話になりますので、ぜひお聞きください。ということで、今日はどうも、これで終わります。そうですね、韓国の公共サイト中に、ですね、住宅政策についてはまたちょっと、まとめた記事があればどこかで紹介しますの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ではどうも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これで終わりますので失礼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伊藤純子さ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失礼します。